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암묵적인 범죄 가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지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존 성범죄와 다른 또 하나의 양상인데요. 이번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로도 온 국민이 참 힘든 상황인데 네. 지난 한 주 극악하다, 엽기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데요. 네. 네. 보통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고 흔히들 칭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번 사건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 전쯤에 그때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사건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명은 그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사건명에는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해 네. 주셨었죠. 그게 한 1년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면서 대부분 N번방 사건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부터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YTN의 경우는 보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지난 25일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고 칭하겠다라고 하고 이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예, MBC도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그리고 YTN TV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건을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어요. 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사안에는 집단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너무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또 관천자까지 포함해서 26만 명이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사건이 명확하게 설명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이렇게 범죄 가담자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암묵적인 제가 범죄 가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네요. 정말 네. 집단. 이 말은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 범죄라고 대충 아우르지 말고 네. 이번 건은 분명 텔레그램 건이니까 그거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수히 많은 플랫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씩 고유 명사를 붙여야 사태의 심각성을 계속 알릴 수 있고 또 플랫폼 책임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N번방 하면 정확하게 그 사건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왜 약간 이제 N번방은 유희적이고 잠시 가볍게 즐긴 느낌 뭐 이런 사건을 설명하는 명칭으로는 좀 그래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명은 들었을 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왜 이전에도 여러 사건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죠. 네. 그 주치자 폭행 사건도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네이밍되면서 혐오 문제까지 확산이 그랬죠. 됐었고요. 또 어떤 사건은 피해자 이름이 들어가기도 했고 또 피해자 관점이 아닌 가해자 관점인 경우도 있었죠. 뭐 성상납으로 성폭력인데 이런 식으로 사건명은 그 사건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그 시각 관점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요약하자면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텔레그램 들어가야 되고 집단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범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그 본질을 흐리지 말자.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사건의 용의자 조주빈이죠. 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난데없이 유명인의 이름을 꺼내서 네.
다들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아니 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지 하고 그게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네. 좀 황당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사실 좀 무관한 이름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날 하루 종일 실검에 손석희 사장 이름이 올라 있고 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등에 대한 의문들을 써내려간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조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분석들이 되고 있지만 일단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뭐 그리고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 서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누누이 미디어 비평을 통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뭐 조주빈이 어느 학교를 다녔다. 뭐 학점은 얼마였다. 심지어 학점이 잘 나왔다는 것까지 봉사활동 내용까지. 사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면서 공유했는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네. 불필요한 내용들의 서사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론은 범죄 행위에 집중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 진단하고 정책과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의 기능이 그런 건데요. 네. 우리가 프레임의 기능을 보통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동시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끝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런 프레임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한겨레와 국민일보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다뤘는데요. 네. 한겨레가 지난 24일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 청원 누가 누더기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지난 1월 국회 청원 때 10만 명 동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입법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또 경향신문 역시 지난 24일 오피니언 면에서 정치권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총선용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같은 날 대부분의 보도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다뤘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범죄 행위에 집중해서 정책과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신문사에서 좀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이 사실 전례가 없었다고는 하는데 네. 성폭력 처벌 특례법 25조에 따라서 최초로 그렇죠.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이 신상이 공개돼야 하는데 이걸 기다리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언론이. 하루 전날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SBS가 먼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위원회 결정이 그날 오후에 나왔는데 다음날 오전에 다른 언론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신상공개위원회 결정과는 관계없이 조주빈의 사진 이런 신상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만 계속 그냥 조아무개씨로 표기를 했었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단독이라는 이름, 이걸 달고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냥 단독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BS가 위원회 결정 하루 전날 8시 뉴스에서 이번 사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위원회 결정 하루 전날 굳이 사실 하루 전도 네.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이죠. 네. 그러니까 결정이 난 후에 해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독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세워서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국 언론노조죠. 성평등위원회 그리고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여기에서 긴급 지침을 발표했다고요? 네. 2차 피해 가능성을 명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달지 말 것, 또 가해자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할 것,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표현을 하지 말 것, 또 성범죄자가 비정상적인 특정인으로 보이도록 보도하지 말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지금 5가지 네. 정도, 6가지 정도를 지침을 긴급 지침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뭐 조주빈 스스로도 포토라인에 섰을 때 악마 같은 삶, 자신을 스스로 악마라고 칭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 가해자를 뭐 악마 이런 식으로 좀 비정상적인 특정인으로 네. 예,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쓰지 말자라는 거고요. 네. 또 몹쓸 짓, 뭐 검은 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성범죄에 네, 많이 성범죄. 등장하는 표현이죠. 네. 네. 이런 가해 행위에 대한 그 모호한 표현은 인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인식하거나 또 심각성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목으로 달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심각한 범죄 보도에서 용어 사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언론 보도에서 제목이 선정적인 경우가 그동안 참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보도에서도 그 17세 고등학생의 사망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예,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런 소식을 다루면서 미스테리 뭐 이런 식의 제목, 자막이 이번에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언론이 이렇게 모든 사건 보도에 있어서 이렇게 자극적 또 선정적인 제목, 용어 사용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네. 이 17살 대구에서 17살 네. 고등학생이 마지막에 코로나19 양성이 아니었다라고 네. 드러나긴 했지만 도대체 코로나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건강하던 그 아이가 사망했을까 이런 걸 다루면서 미스테리라는 네. 제목을 다뤘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에서 그 한겨레 국민일보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기획 기사를 통해서 사실 이 사건을 의제화하는데 좀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대학생 2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성착취 동영상의 공유 등을 지켜보고 또 세상 밖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린 추적단 불꽃 이곳의 취재가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불꽃 취재단이 저희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보도 이후에도 잠깐 반짝했다가 사그라들지 말고 지속적으로 용의자들의 가해자들의 처벌 과정을 좀 면밀하게 다뤄달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예, 아주 뼈있는 조언입니다. 네. 학생들이 언론의 역할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이제 특별히 성 관련 보도에서 단독 욕심 내지 말고요. 네. 또 스토리 만들지 말고 또 범죄 행위 이게 본질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양형 기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책 마련 또 방향 설정 등의 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지난 사건 중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잊고 있던 사건은 없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번에 이제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로 논쟁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남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네.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한 보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번 텔레그램 디지털 집단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들이죠. 미성년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여성들이 어차피 처음부터 대가를 받고 스스로 그런 피약적인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당해도 싼 범죄는 없다.
이게 대학생 취재단이죠. 추적단 네. 불꽃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 해왔던 명분이었잖아요. 네. 뭐 너희들 스스로 찍은 거니까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가학적, 피학적인 영상들을 찍게 만든 것. 피해자에 대한 비난 대신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N번방의 피해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다른 방들이 또 너무 많다고 하죠. 네,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요즘 집집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이 반려인들의 표를 잡기 위한 공약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던데요. 하지만 그 늘어난 수만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반려인의 한 사람이에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면 건강보험이라도 되는데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더라. 예, 맞습니다. 네. 그 반려인들이 사실 그 동물병원에 대한 부담을 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점에서 판단을 한다면 의료비 체계화라든지 비용 절감의 측면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동물권 진영의 관심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 사회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 동물 학대부터 막자는 거예요. 네. 수많은 동물들을 죽게 하거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택받은 동물들만이 구조자들의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의료비 자체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사회구조적인 동물 학대를 없앰으로써 심각한 상태로 동물병원을 찾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나마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낫네요.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병원에 가도 체계적인 뭐 치료를 받거나 학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구조한 분들의 사비로 동물병원 치료비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네, 같은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구조적인 동물 학대 속에서 그렇게 또 내몰리는 일련의 반려동물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인데요. 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동물 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개식용 산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개식용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 개를 먹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고유한 식문화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개는 현행법상으로도 먹을 수가 없는 동물에 속합니다. 개를 먹는 게 일단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 도축할 수 있는 동물에 개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일단 무단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이라는 게 국내에는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식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나열을 해놓은 일종의 정부 발행 고시인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식품 공전에 사실 별의별 식재료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법적으로 허용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허용해 놓고 있지도 않으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라든지 어떤 기준도 통과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개가 개 고기로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좀 심각한 네. 현실입니다. 그 도살 자체도 개의 경우에는 도살 자체도 불법이고 또 식품 공전이라는 정부 고시에도 개가 어떤 식품화할 수 있는 그 허용되는 식재료가 아니다. 네, 그런 식재료라고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네. 관습적으로 우리가 뭐 개를 먹어왔다라는 이유 하나에 의존해서 네. 단속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한 게 뭐냐면 이를테면 개식용이 식습관으로 남아있는 그런 국가는 아시아에 일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지가 그런데 네. 근데 이들 나라하고 우리나라에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이들 나라에는 개를 식용으로 집단 사육하는 개농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로 훔친 개들이 개식용 산업에 희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무한 번식시키고 집단 사육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용인되고 있는 현실인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모순이기는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으로나 아니면 네. 식품위생법 상에는 이제 개고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축산법 상에 개를 가축으로 둠으로 해서 네. 뭔가 개에 대한 이러한 공장형 사육 자체를 네. 좀 용인하고 있는 결과들. 이게 되게 좀 애매한 태도이기는 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다가 개농장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개농장 자체가 뭔가 불법 사항이다라고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개농장 안에서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개를 어떤 식으로 상해를 가하면서 학대를 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을 했다든지 그것은 신고가 된다. 네, 그것은 신고가 되고요. 그리고 또 축사라는 부분이 네. 사실 아무데나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축분유법상에 신고는 되어 있는 시설인 건지 뭐 이런 좀 부수적인 또 주변적인 부분들로 신고 자체가 가능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개농장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 개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밖에 없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개 식용,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찬반 논란,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검사 없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한 사고방식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도 지금 뭐 야생동물의 식자재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아직 확실하게 뭐 중국 우한에 있는 야생동물 시장에서 이게 발원이 됐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이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 야생동물 거래에 대해서 이게 금지하는 이런 네네. 조치를 내리고 있죠. 네네. 그런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살아있는 동물들을 거래하고 즉석 도살하는 재래시장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도 없어져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지 중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조금 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빼면 국내에서도 뭐 개나 고양이
이러한 허가받지 않는 동물들을 네. 거래하고 즉석 도살하고 식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이러한 보건적인, 위생적인 그리고 전염병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위험도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찬반 논란에 앞서서 이렇게 식용인데 제대로 검사도 없이 그냥 도살해서 이렇게 먹는, 아무렇게나 먹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 찬반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개식용 문제가 그런 찬반 프레임 속에서 사실 30여 년 넘게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머물러 왔는데요. 이게 벌써 30년이나 됐어요. 예, 넘었어요. 30여 년 넘었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공론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실 저희 같은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거를 계속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입장이세요? 오랫동안 펼쳐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찬반 프레임 속에서 공론화를 하기보다는 네. 이 개식용 산업을 정말 직시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좀 알려가면서 공론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이 개고기는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하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는 식자재예요. 이걸 식자재라고 표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그런 모순된 행정이 있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이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가된 축종의 도축을 한정을 해야 사실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재료의 안전성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뭐 개고기가 보양식이다 이런 건 정말 옛날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위생적인 네. 검사나 기준 없이 자란 이제 그런 개들의 육고기가 어찌하여 뭐 환자들을 일으키게 하고 건강에 좋다라는 이제 그런 네. 것인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요새 몸에 좋은 거 많거든요. 과거에 먹던 게 없던 시절에 그 강아지 고기를 그렇게 먹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요새는 진짜 몸에 좋은 거 많은데 참 이게 개식용 반대하는 청원도 사실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갔었죠. 굉장히 동물권 진영에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네.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20만 명이 뭡니까? 20만 명을 2번, 3번 넘은 적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식용 종식과 직결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대한 청원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40만 명 이상의 국민 청원을 받아서 청와대가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한 게 벌써 2018년 8월의 일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가 답변에서 동물에 대한 이제 네.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때가 왔고 네. 그래서 우리도 축산법상의 개를 가축의 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해서 네. 개에 대한 반려동물로서의 지위 공고화에 대해서 좀 더 되새겨봐야 한다. 규정 정비를 하겠다라고 공식 답변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답변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거는 21대 국회가 다시 생성이 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은 폐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고 그 법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와대조차도 약속을 했던 네. 축산법 개정안인데 그 축산법 개정안은 지금 자동 폐기 수순에 처해 있어요. 지금 최근에 거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마지막 그 법안 심사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동물권 진영에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바깥에서 샤우팅도 하면서 이거를 제발 안건 상정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국회에서 발의만 해놓고 네. 법을 힘들게 이제 시민사회하고 같이 발의만 해놓고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이런 답답한 실정입니다. 네. 우리 김현지 팀장님이 상당히 지금 표정이 답답하세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포괄하는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고 싶은 동물권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동물권 진영에서도 지금 총선 국면에 연대 단위를 꾸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동물권 총선 대응 연대에는 지금 한 15개 이상의 단체가 대표적인 이제 국내 동물권 단체들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이제 그 각 정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곧 이제 동물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당에서 어떤 동물 보호 공약을 내놓고 있고 또 각 후보가 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인물인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고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후보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후보들 또 주요 정당들 중심으로 카라에서 한번 선거 전에 자료를 내주시면 도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나요? 네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3월 28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크리스 디버그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 once was a king who called for the spring, for his world was still covered in snow. But the spring had not been, for he was wicked and mean. In his winter fields nothing